반갑습니다. 해커스 임용생물 정단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 2월 강의 이제 마무리했고, 오늘부터 3월 동물생리학 부분인데, 사실은 강좌 안내가 나갈 때는 동물생리학, 식물생리학 같이 이제 나갔었거든요. 실제 강의를 다시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물생리학이 생각보다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동물 생리학이 4주에 다 마무리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식물 생리학까지 붙일 수 있을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하는데, 만약에 4주 동안 동물 생리학만 끝난다면 식물 생리학은 일단은 넘겨서 다음 5주차로 가든지 한번 보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물 생리학 중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볼 게 신경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자극의 전달과 반응, 신경세포부터 신경계, 그리고 근육까지 쭉 이렇게 봐갈 텐데, 실제 이 파트는 공부를 하면 딱 공부한 그만큼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깊게 하는 부분들, 뭐 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은 것 같고, 실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나 또 다른 실험 부분도 분자생물학의 실험 파트가 아니라서 공부하기는 조금 편할 수 있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신경세포에 대한 건데, 신경세포 자체가 하나 이 그림이 나와서 이렇게 출제가 될 확률들은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내용들은 용어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뉴런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이 부분은 보통 우리는 신경세포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포체라고 하고요, 또는 신경세포체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각각의 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보통 옛날식 표현입니다. 수상돌기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용어 정리를 조금 하면서 수상돌기 대신에 보통 가지돌기라는 표현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수상돌기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가지돌기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축삭, 또는 사실은 정식 명칭은 보면 축삭돌기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고전적이죠. 축삭이냐 뭐 축색이냐, 이게 한자의 번역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색은 쓰지 않고 그냥 축삭으로 거의 100%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삭돌기라 부르고, 하나씩 기본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즉 신경세포체와 축삭이 시작되는 부분, 사실은 이런 이름, 세포체, 가지돌기, 그 다음에 축삭, 용어로는 되게 많이 언급되는데 실제 답으로 축삭을 쓰거나 세포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연결되는 부위를 축삭의 언덕이라 부르는데,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삭 언덕, 또는 축삭의 둔덕, 그리고 축삭 기시구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영어로는 그냥 엑손 힐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셔도 상관은 없다. 그냥 기본적으로 축삭의 언덕이다, 둔덕이다, 또는 축삭 기시구 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 세포체와 축삭이 시작되는 부위를 이야기하는구나.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드릴 텐데, 축삭 언덕, 축삭 둔덕에서 활동 전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축삭 둔덕에서 활동 전이가 형성되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전이의존적 나트륨 채널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도가 높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 부위가 역치가 낮습니다. 다른 부분부터 역치가 낮고, 보통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호지킨 회로라는 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트륨 채널의 밀도가 높은 것, 두 번째는 역치가 낮은 것, 세 번째 호지킨 회로는 사실은 양성 대먹임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널이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주변의 채널들을 더 빠르게 열어버리는 회로. 그러니까 회로라고 해서 뭐 켈빈 회로나 TCA 회로처럼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양성 피드백의 양상으로 더 빠르게 채널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호지킨 회로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축삭, 둔덕, 기시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 이 앞에도 유런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극이 전달되면, 시냅스를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면 여기서 형성되는 전이를 수용기 전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축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활동 전이라고 부르죠. 그 전이 차이도 구분을 할 텐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뉴런과 뉴런에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르죠. 보통 시냅스라는 표현이 공통적이고, 나중에 신경계에서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할 때의 시냅스를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경절이라고 오히려 더 표현해요. 그래서 뭐 마디다, 절이든 아니면 시냅스든 어쨌든 똑같은 건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냅스라는 용어가 더 우선됩니다. 그래서 시냅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극이 중간에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본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될 게, 실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극의 전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극의 전도는 하나의 뉴런에서의 양방향을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앞선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의 자극이 이동하는 걸 자극의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의 전달은 방향성을 알고 계셔야 될 게 무조건 일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 일방향성이다. 나중에 시냅스 전달할 때 왜 거꾸로 갈 수가 없는지, 역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성이다. 좀 더 내용을 더 가져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뉴런은, 여기에 저는 이걸 보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꼭 어렸을 때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뭐 도시락에 많이 들어가는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 요 부분들. 최근의 표현은 이 표현을 쓰죠. 말이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더 친숙한 게 어떻게 보면 수초라는 표현이 훨씬 더 친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말이집, 즉 수초가 있는 신경을 유수신경이라 부르고 없는 신경을 무수신경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 즉 말이집, 수초 사이사이의 지점을
랑비의 결절이라 부르는데 뭐 랑비에, 랑비엘, 랑비에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차이일 뿐이고 랑비의 결절이라 부른다. 여기 랑비의 결절에서 실제 유수신경은 활동 전이에 형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기억해 두실 게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 마리집을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이 있는데 말초신경에서 마리집을 만드는 건 교세포 중에서 슈반세포고요. 중추신경에서 마리집을 만드는 건 희소돌기세포가 됩니다. 이게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희소돌기가 특이하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이렇게 전공서적이나 기타 최근 서적들을 전부 다 보면 그냥 희소돌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소자를 빼고 희돌기세포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어떤 표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소돌기세포다. 이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특이한 걸 하나 봤으면 하는 게 축삭 또는 출제될 확률은 아주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낼 게 없고 신경생리학에서 하나는 내야 되겠고 라고 계속 들어간다면 혹시나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경은 그렇습니다. 신경이 다치게 되면 신경이 손상이 있으면 재생이 되느냐 라는 질문인데 과거에는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일반적인 이론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바뀐 게 축삭, 즉 신경세포도 재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이 세포체 근처에서 손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손상이 생겼어요. 근데 세포체 근처에 대한 부분이다. 또는 잘린데 세포체 근처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생이 되더라. 그래서 세포체 근처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모두 재생된다는 게 아니고 재생이 일부 일어나더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포체 근처가 아니고 축삭의 완전 말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끝부분이다. 다르게 말하면 세포체와 멀리 떨어진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근처냐 세포체와 멀리 떨어진 부분이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식세포 작용 다 먹혀버리더라, 식작용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더라, 다 사라져 버리더라 라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부분에는 재생이 되고 먼 부분에는 재생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면 재생이 된다면 어떻게 재생이 되느냐 하면 말초신경의 경우 앞서 언급드린 수초를 형성하는 슈반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슈반세포가 뭘 만드냐 하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게 재생관을 형성하고 여기에서 재생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생과 관련된 뭔가 논문적 자료든 어떤 자료가 제시되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건 보통 보면 이 세포의 이름 정도, 뭐 재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쟁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재생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서술이 될 때 물어보는 건 누가 되느냐, 슈반세포, 그냥 일반적인 교세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슈반세포.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쓸데없는 것,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차이를 벌이기 위해서 묻는다면 뭐 가로 기억해서 재생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슈반세포가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 하나만 비교를 해보시면 비교인데요. 그러면 슈반세포는 말초신경에서 마리집, 수초를 형성하는 놈이에요. 그러면
중추신경에 만약에 손상이 있어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희돌기 세포가 재생관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이한 게 중추신경에서는 희소돌기 세포 이 반대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을 억제시켜 버려요. 오히려 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재생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재생의 억제에 관여하더라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기본 정리는 앞에 용어들 나중에 시냅스, 시냅스 틈, 시냅스 전 뉴런, 후 뉴런, 수초 뭐 이런 얘기할 때는 바로바로 그냥 이해되실 수 있게 용어를 배운 거고요. 그 중에서 기억을 해 두실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축삭 둔덕에서 계속 언급되겠지만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용기 전이와 활동 전이의 차이점들은 계속 나올 거라서 그런 것들, 그리고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에서의 수초를 형성하는 교세포가 뭐냐라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혹시 재생에 대해서 묻는다면 재생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일어난다고 서술이 되고 이야기가 될 때 기본적으로 물을 게 아마 슈반세포를 이 세포의 명칭을 쓰라 정도로 묻겠죠. 그래서 요 정도. 그리고 희소돌기 세포는 오히려 재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더라. 요 수준까지 보시면 기본 첫 번째 개념을 보고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세포의 이제 분류 나누어 보는 건데요. 사실은 그림이 조금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걸 절반으로 이렇게 자르면 위쪽과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사실은 요 위쪽은 수초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요. 수초가 있느냐 없느냐로 분류한 건데 민마리집 신경, 그러니까 무수신경은 지금 그림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사실은 기능에 따라 분류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있는 것 없는 것 보면 있는 경우가 유수신경이 되고요. 없는 경우가 무수신경이 됩니다. 기능에 따라서는 세 가지죠. 기능에 따라서는 세 가지. 보통 감각 뉴런, 감각신경, 그리고 연합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 혼재해서 쓰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한데 혼재해서 쓰는 개념이 감각 뉴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심성 뉴런, 구심성 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운동 뉴런 같은 경우에는 원심성 뉴런, 원심성 신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최근의 표기는 점점 비중이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했어요. 유수신경은 결국 여기에 있는 수초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무수신경은 그게 없는 신경들 됐죠. 그래서 아까 마리집으로 표현하면 마리집 신경과 그 다음에 민마리집 신경이 된다 라는 것들. 언급 단어만 한번 같이 보면 아까 랑비의 결절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말초신경의 교세포인 수초를 형성하는 슈반세포,
라는 거, 그다음에 휴반 세포니까 핵이 존재할 거고요. 축삭, 똘똘 말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수제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미는 봉으로 이렇게 쫙쫙쫙 밀어서 이렇게 평평하게 펴니다. 그러면 아주 큰 거 말고 그걸 좀 축소시켰다 보면 그렇게 납작하게 펴져 있는 평평한 세포예요. 그게 축삭을 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뚫뚫뚫뚫 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집이라 부르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 기억하실 건 사실은 이런 부분이죠. 여기에 수초층이라는 이 수초 됐나요? 이 수초가 사실은 주 성분이 뭐냐면 이 지질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의 성분, 지질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전기를 통하지 않는 그 신경생리학의 기본은 어쨌든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특성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연체, 절연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실은 여기에 수초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극이 전달된다, 흥분이 전달된다. 이 부분은 결국은 이온들에 대한 유입과 유출, 이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초로 쌓여 있는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나트륨 채널이라든지 기타 채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쌓여 있고 그 외에 랑베 결절에만 존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설명은 드리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축삭, 즉 신경세포의 막에는 채널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또 다른 얘기지만 나트륨, 칼륨, 기타 등등의 채널들이 있는데 여기에 랑비의 결절에는 기본 축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채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특히나 나트륨 채널에 대한 밀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한 번 더 필기를 하겠지만 랑베 결절에는 많은 채널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 대신에 수초층에는 절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채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반세포만 봐도 아말초 신경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 기능에 따라 보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 교과서에 나오는 감각기로부터 연합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해 주는 것, 감각뉴런이죠. 그리고 연합뉴런은 뇌와 척수의 어떤 판단의 기능, 중계의 기능을 해주는 게 연합뉴런이고, 운동뉴런은 그 자극을 받아서 운동기관, 골격근이나 아니면 또는 뭐 기타 심장근, 내장근, 평활근에 자극을 전달해 주는 게 운동뉴런입니다. 생김새를 봐도 뭐 생김새를 묻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딱 정중앙은 아닙니다. 사실은 한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거의 수업 시간에 매 시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 만약에 이제 전공서적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구심성 뉴런의 종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신경세포체의 위치에 따라 분류한 게 있어요. 그 정중앙에 있느냐,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 염색체의 뭐 정중앙에 있는 또는 뭐 팔의 끝쪽에 있는 동원체 위치에 따라서 염색체의 이름을 붙인다. 뭐 메타센트릭 이런 것들을 붙이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조금 굳이 있구나 정도, 그걸 이름을 동원체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얘가 뭐 어떤 염색체냐 이름을 묻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들이 전공책을 뒤지다가 여기에 이름이 정중앙에 있고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명칭이 붙여져 있으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알겠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아이고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뭐 책임지실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책임질 테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는 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를 다 해야 되는 수준이라면 사실은 지금 거의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 그냥 매일 그냥 했던 거 그냥 조금 읽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셔도 되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으면 나머지 걸 완벽할 때 볼 게 없을 때 보는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신경세포체가 세포의 뭐 중간 또는 약간 치우쳐져 있는데
양쪽에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연합뉴런의 특징은 신경세포체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신경세포체가 크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기본적으로 돌기들이 뻗어 나와 있는 그런 형태다. 보통 여기에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은 우리가 매일 뉴런 그리면 그리는 것들,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삭이 길게 뻗어 나온 부분들,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의 분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신경세포체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신경세포에 따라서 즉 자극의 전달 속도가 나와요. 뒤쪽 슬라이드에 제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극의 전달 속도, 흥분의 전달 속도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유수신경이냐 무수신경이냐, 즉 수초의 유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축삭의 굵기가 됩니다. 그러면 빠른 것들만 보면 유수신경이 무수신경에 비해 당연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답을 적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적으면 만약에 유수신경이 무수신경보다 자극의 전달 속도가 빠른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길게 적으실 거라고요. 길게 적으시는 게 유수신경은 뭐 이렇고 무수신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활동 전이가 이렇게 일어나고 굉장히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답을 적으면 의아해할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유수신경은 도약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어요. 그냥 한 줄로. 참 성의 없이 적었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지 채점상에 보면 정답으로 채점할 수밖에 없다고요. 됐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채점 기준에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뭔가 설명을 할 때 용어 없이 그걸 채점 기준인데 길게 풀어서 3줄, 4줄, 한 문단으로 나타낸 채점 기준은 없어요. 항상 뭐 한두 줄의 채점 기준에 그 블럭체 또는 밑줄 그어져 있는 게 도약전도, 가로 또는 그거 없으면 또는 뭐 다른 이 설명이 있으면 정답으로 한다. 그게 채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채점 기준 보면 실제 채점 기준이라는 답은 굉장히 짧고, 나머지 채점 기준에 붙여둔 게 있어요. 뭐 식물생리학 뭐 몇 판에 이 내용들을 붙여뒀어요. 참고해라는 거죠. 근데 채점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 그 한 줄에서 블럭체 되어 있는 도약전도, 그리고 뭐 이렇게 된다는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해요. 기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그것만 보고 도약전도 오케이, 틀리지 않다면, 즉 유수가 더 빠르게 이야기했고 도약전도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냥 맞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문으로 쓰시지 말라고요. 오늘 나눠드린 그 연습용 그 뭐 답안지라 해야 될까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4주차죠. 모의고사가 있을 거지만 그때도 첨삭을 더 꼼꼼히 해드리겠지만, 혹시 그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이게 한번 그렇나? 한번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실제 제가 너무 깁니다. 너무 짧습니다. 핵심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수신경이 더 빠르다. 축삭의 굵기는 당연히 축삭의 굵기가 굵을수록 빨라요. 됐나요? 축삭의 굵기가 굵을수록 빠릅니다. 됐죠? 이런 부분들, 전달 속도, 보통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직관적인 비교를 할 때는 즉 수초가 있는 경우에서 축삭의 굵기, 됐나요? 축삭의 굵기가 같은 경우에서 수초의 유무, 이렇게 보통 비교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분류까지도 한번 보시면 가볍게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지금까지는 뭐 당연히 어려운 게 없었어요. 지지세포들은 이름을 달달달달달 다 외우면 좋아요. 좋은데 보통 6가지 이렇게 책을 다 뒤지면 7가지가 나와요. 이게 보통 어느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그 방사상 세포까지도 언급하면 7가지가 나오는데 최소 제가 볼 때는 5가지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5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 그림상으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긴 하지만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인쇄 자료에는 구분이 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 정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 정도를 나누면 여기는 중추신경이고요. 이쪽은 조금 더 커서 이쪽은 말초신경이 됩니다. 됐나요? 말초신경 또는 말초신경 뭐 개라고 하든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잘 안쪽은 뇌척수액이 있는 뇌실이라고 부르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막을 형성하는 게 신경 뭐 교세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밑줄이 그어진 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실을 둘러싸고 있는 상위세포가 있고요. 됐습니까? 상위세포가 있고 여기에 중추신경계에 이렇게 수초를 형성하고 있죠. 중추신경계에 수초를 형성하고 있는 게 희소돌기 세포, 그리고 여기에 말초신경계에 수초를 형성하는 게 슈반세포가 있고요. 슈반세포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요 막 가지들이 되게 많이 뻗어 나와 있는 거의 뭐 눈꽃송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소교세포 됐나요? 소교세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혈관과 보면 이게 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이거는 혈관이 돼요. 이 부분 모세혈관에도 축사계 말단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신경세포하고도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놈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얘도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성상세포, 성상악교세포 또는 별 모양처럼 별세포라고 부르고 이렇게 성상세포가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슈반, 그 위성세포는 두고요. 그 다음에 희돌기세포, 희소돌기세포, 소교세포, 성상세포, 상위세포라고 되는데 기본적으로 몇 번 언급됐던 여기에 슈반세포와 희소돌기세포는 수초 형성하는 거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소교세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의 면역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물질의 포식 있죠. 그래서 식작용을 일으켜서 식작용을 해서 소교세포는 사실은 중추신경계 면역에 관여하는 게 소교세포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상위세포는 뇌척수액을 형성한다. 쭉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뇌실에 있는 뇌척수액을 형성하고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의 줄기세포에 해당돼요.
그래서 줄기세포 격이라서 여기에서 계속 다른 세포들이 뻗어나온다,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성상세포는 조금 별도로 한번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별도 성상 성상아교세포, 성상세포. 또 다른 말로는 별칭입니다. 이거는 별세포인데, 이 지지세포, 교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포팅 셀이라고 부르는데, 얘들 중에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성상세포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혈관 뇌장벽 형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혈관 뇌장벽 형성에 관여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들은 K 플러스를 흡수해요. 주변에 있는 중추신경계의 주변에 있는 K 플러스를 흡수하게 되죠. K 플러스를 흡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무조건 모든 K 플러스를 다 흡수해 버린다는 게 아니고, 흡수함으로써 사실은 주변 이온 환경을 조성한다는 말은 K 플러스를 흡수하면서 주변의 이온에 대한 불균형 해소와 적절한 이온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K 플러스가 많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관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혈관하고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으로부터 뭘 흡수하냐면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세혈관, 부터 포도당을 흡수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런 포도당을 흡수하게 된다면 흡수된 포도당은 뭘로 바뀔 거냐면 젖산으로 바뀌어요. 내부에서 젖산으로 바뀌어서 활용됩니다. 그래서 혈관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한다. 됐나요? 포도당을 흡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뉴런 간의 연결이다 보니까 시냅스 틈으로부터 시냅스에서 막 신경전달 물질이 서로 분비되고 이러겠죠. 그래서 사용된 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러니까 벌써 신경이 분비된, 알겠죠? 사용된 흡수에도 관여한다. 주로 흡수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루탐산을 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글루탐산을 주로 나중에 분비할 때 전달도 나올 건데, 글루탐산이 분비되면 주로 그것만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에요. 글루탐산을 흡수한다. 그리고 흡수된 글루탐산 또는 내부에 있는 글루타민을 다시 글루탐산으로 바꿔서 다시 내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용된 물질을 흡수한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지만 요 얘기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혈관 내 장벽, 예를 들어서 혈관 내 장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혈관 내 장벽이 있음으로써 기본적으로 외부에, 그러니까 세포 간질액과 내척 속이 섞이는 걸 막아주거든요. 막아주는데, 얘가 있음으로써 장점이 있어요. 얘가 있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암세포의 전이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뇌에서 발생한 암, 그러니까 뇌에서 발생한 암은 전이가 돼서 간
저 암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곳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발생한다. 뭐 뇌하수체 종양이다. 뇌의 어떤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보통 뇌 종양은 그 상태에 보통 그대로 머물러요. 커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 뇌 종양이 전이가 돼서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바깥의 종양들이 뇌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의 전이를 막아준다. 됐나요?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섞이는 걸 방지해줘요. 내척수액이 있음으로써 사실 경계죠. 그래서 장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세포 간질액과 내척수액의 이동을 막아준다. 여기에 자꾸 이어지네요. 여기에 이 혈관이라는 건 이게 뭐 동맥과 정맥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 중추신경계에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알겠죠? 그럼 모세혈관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세혈관은 다른 혈관들하고 달리 한 층의 표피세포,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세포와 세포 간의 결합이 약해요. 그래서 면역할 때 예를 들어서 염증 반응 보면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서 그 세포와 세포 간격이 느슨해집니다. 떨어짐으로써 세포의 유출이 일어나죠.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나오고 부종과 뭐 그 다음에 발적 등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세혈관은 세포와 세포 간의 결합이 굉장히 느슨하다라는 건데 여기에 중추신경계에 있는 이 혈관 그러면 쭉 그어서 여기에 있는 이 모세혈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모세혈관을 이루는 내피세포 내피세포간의 밀착 타이트 정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기본적인 유출 현상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세혈관에서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유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그냥 혈압과 삼투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기본적인 유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촉진 확산, 그 다음에 삼투, 그 다음에 세포 내 도입과 세포의 방출 이것들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느슨해져서 그 사이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능동수송이라든지 일부는 촉진 확산 그리고 세포막이기 때문에 세포의 도입이라든지 세포의 방출을 통해서 나갈 뿐이다 라는 거. 핵심은 그게 어떤 거냐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렇구나, 다이트 정션에 의해서 유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게 기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지세포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번 언급되는 슈반세포, 희돌기세포, 희소돌기세포, 그리고 소교세포, 그 다음에 성상 아교세포, 요 네 가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물론 상위 세포까지 하면 더 좋고요. 됐나요? 그래서 보통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뭐 방사성 세포까지 7가지가 있는데 그건 크게 뭐 의미가 없어서 이 4가지 플러스 알파로 요놈까지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교세포 한번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앞쪽은 무조건 기본이다 라는 게 아니라 기본 내용들을 한번 다 살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간 막전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세포막 전이라고 보면, 세포막 전이라는 건 사실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한 줄, 요 줄이 좀 굵게 돼 있죠. 이게 축삭의 이제 막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축삭의 사실은 밖이 된다. 이쪽은 축삭의 내부가 된다. 됐나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탐침처럼 전극을 닦는데 그 전극 안에는 이렇게 좀 색칠이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선 같은 걸 그냥 두 개로 팍 찌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전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다양한 용액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개를 찌르는데 그 안에는 기본적인 버퍼, 완충 용액과 그리고 전극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이온성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용액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찌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깥쪽에 대한 안쪽의 전이, 그러니까 사실은 전이차예요. 두 개에 대한 전이차를 찾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바깥쪽에 대한 안쪽 전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두 군데 전극을 꽂고 그게 나오는 것들의 신호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뉴런에서 사실은 신호를 꽂아서 이게 우리가 전기 여기 220V 뭐 몇 암페어를 쓰는 그 정도는 비교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증폭기로 증폭시켜서 뭐 화면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증폭을 시키게 된다. 저런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이걸 보시기 전에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다 적을까요? 이렇게 합시다. 막을 하나만 제가 이렇게 볼 때 똑같습니다. 여기를 뉴런의 박, 여기를 내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암기되어야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깥에 보면 Na 플러스의 농도가 내부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칼슘도 마찬가지고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염화이온도 마찬가지로 바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즉 내부에 높은 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K 플러스만 내부가 더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온들의 전체적인 총합을 통해서 막을 경계로 형성되는 전위를 보면 안쪽이 이런 형태가 되죠. 혹시 이거는 이온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 안쪽은 유기산에 대한 단백질, 즉 음전화 단백질은 안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책마다 다른데 이렇게 이온들을 표시해 두고 뭐 요렇게 단백질을 표현해서 요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음전화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의 기본적인 전극을 꼽았을 때, 탐침을 꼽았을 때 차이는 이 값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에 따라 다른데 그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오징어의 뭐 죽삭인지 아니면 사람의 것인지 생쥐의 것인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이 차이를 뭐 마이너스 60mV로 해둔 데도 있고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뭐 축삭이냐 어떤 생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죠. 한때 제일 처음 공부하실 때 보면 그런 생물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먼저 본 책에 마이너스 70인데 어떤 문제를 풀거나 다른 거 볼 때 여기는 왜 마이너스 60이지? 그건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건 생물이 다르고 신경세포의 종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 차이는 보통 보면 마이너스 60mV에서 보통 마이너스 80mV 꼭 이 사이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마이너스 90까지도 또 내려가기도 해요. 이런데 앞으로 이야기할 때는 60짜리도 그래프가 나올 거지만 구분 없이 사람은 이 정도 차이로 이야기를 보통 해 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여기에 축삭에 있는 채널의 종류를 미리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채널의 종류를 미리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K 플러스 채널인데 K 플러스 채널 또는 통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항상 열려있는 K 플러스 통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누출 이라고 불러요. 누출 통로 또는 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지 빠져나가는 그냥 항상 열려 있어요. 됐습니까? 항상 열린 K 플러스 채널이 있고 표현은 전앞이라 하셔도 되고 전위라 하셔도 되고 그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위 의존적 K 플러스 채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쪽은 용어에서도 그렇다시피 항상 열려있는 형태고요. 그러면 전위 의존적 K 플러스 채널은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에서는 닫혀 있는 형태죠. 전위의 변화가 있어야만 열리니까요. 자국원으로. 그래서 K 플러스 채널은 기본적으로 두 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트륨 채널을 보면 여기에서는 전위 의존적 나트륨 채널이 있다. 마찬가지죠. 이 전위 의존적 나트륨 채널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닫힘,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닫혀 있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로, 채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막에 존재하면서 작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외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존재한다. 됐나요? 그러니까 세포 외부로, 그러니까 축삭의 바깥으로 3개의 Na 플러스를 퍼내고 내부로 2개의 K 플러스를 들이오는 이런 형태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존재한다. 이 4가지의 종류입니다. 종류. 밀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4가지의 종류를 아셔야 뒤에 활동 전이라든지 전이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전이 형성에 또는 변화든 다시 재분석 회복이든 전이 형성에 나트륨과 K 플러스의 기여도를 따진다면 K 플러스의 기여도가 훨씬 더 크다. 그 이유는 전하량의 문제는 아니고요. 투과도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잘 이제 투과성을 가지느냐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전체 딱 형식에서 딱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K 플러스는 계속 이동하고 있는 거죠. 전체 보면 K 플러스의 투과도가 NA 플러스의 투과도보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더 크다. 그래서 K 플러스가 NA 플러스보다 훨씬 더라는 표현보다도 더 큰 막의 전이 형성에 기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과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투과도가 그렇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여기도 그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태가 되면 축삭의 바깥은 플러스 그리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그림을 그냥 그린 거니까 K 플러스 통로나 나트륨 통로가 그냥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 나중에 한 번 더 언급드리겠지만 모양새가 다르다. 제가 적은 건 농도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바퀴 145 정도의 상대적인 양을 가진다면 안쪽은 15 정도가 될 거고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바깥이 한 5 정도, 안쪽은 150 정도가 된다 라는 부분들. 나머지는 뭐 염화 이온도 있고 Cl-도 있고 칼슘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외우라 라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한 약 150, 15, 5, 150 정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됐나요? 이 숫자를 적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45 이거를 적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정도의 한 150과 뭐 15 정도, 150과 5 정도의 차이가 난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교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졸리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안 졸릴 때 조금 더 나가고 나중에 졸릴 때 좀 더 짧게 끊어가고 그렇게 해요. 막전이에 대한 네른스트 방정식, 뭐 넌스트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네른스트 방정식은 한 이온에 대한 전이값을 나타낸 거예요. 전이차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의 이온에 대한 것들. 그래서 하나의 이온에 대한 농도차와 뭐 확산 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요걸 나타낸 거죠. 한 이온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두 전극을 가지고 실제 K 플러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의 차이를 본 거예요. 주요 이온들이니까.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평형 전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60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K 플러스 이온의 평형 전이를 보면 마이너스 90이 나오더라. 그걸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 이온, 이 G라는 건 전하량, 그러니까 플러스 1이냐, 플러스 2냐, 마이너스 1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상수 61을 붙이고 로그 값을 해서 안쪽 내부의 그 이온의 농도와 아웃 바깥의 그 이온의 농도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식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 식을 외워 쓰지는 않을 거라서 보통 이렇게 준다든지 주고 계산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외우셔도 되고 이거를 근데 나타내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로그를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그 로그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ln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 값을 그냥 묶어서 하나로 약자로 상수값으로 그냥 나타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정도로 보시고 핵심이 뭐냐 하면 어쨌든지 로그 값의 인, 아웃에 대한 농도 값이다 라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 아웃에 대한 농도 값이다 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실제적인 축삭을 기준으로 막을 보니까 그러면 각각 이온에 대한 평형 전이를 가지고 주 메인에 대한 이온인데
보니까 마이너스 70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70까지 나오진 않는다. 그러면 주요 이온에 대한 각 전위를 측정하고 그거에 대한 합산값을 하면 마이너스 70이 나와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 두 이온을 중심으로 확산 전위를 비교했을 때는 그 값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사실은 골드먼 호지킨 카츠 방정식이라고 해서 HK 방정식이 나오는데 빠진 게 하나 있다 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단순한 이온의 농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얘가 농도 구배가 어떻게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투과도까지 고려해 줘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주요 이온이긴 하지만 나트륨과 칼륨 이외에 영향을 주는 게 있다. 그게 여기에 보면 CL-까지 고려를 해야 보통 정확하게 측정한 그 값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여기에 이 기체 상수와 절대 온도를 한 이 값이 사실은 61의 값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어쨌든지 이 값은 61 또는 60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값하고 똑같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부분들은 농도고요. 그 다음에 pK라고 적혀 있는 건 투과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아웃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농도와 그에 대한 투과도에 대한 값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와 투과도를 곱한 부분이다. 역시나 내부와 외부에 대한 차이. 그러면 여기에 칼륨, 나트륨 똑같이 농도와 투과도를 곱한 거에 대한 합 됐습니까? 여기에 하나를 더 고려해 줘야 된다. 투과도까지 고려했다면 이 이온 CL-이온까지 고려해 줄 때 우리가 측정해서 알고 있는 값들이 나온다. 그래서 얘 CL-인데 이걸 잘 봐야 돼요. CL-는 지금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K 플러스 NA 플러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CL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음전하기 때문에 여기가 인아웃이 아니라 아웃인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나 저게 식으로 보통 주는 게 대부분인데 혹시 이렇게 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즉 내부 부분을 외부 얘기했을 때 이것들이 바뀌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CL-는 아웃인이라는 거,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과도를 계산하니까 측정한 값에 마이너스 70에 도달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기본적인 막전위의 값은 총 이온들, 이온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온들이 형성하는 농도 기울기에 각 이온의 투과도를 곱해 준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 이온들, 총 이온들의 농도 기울기에 다시 말하면 투과도를, 각 이온의 투과도를 다 곱해서 계산한 것과 똑같다라는 게 골드먼 호지킨 카츠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요 값들, 이것들은 식을 외우셔도 좋고 안 외워도 나오면 그 원리를 알고 대입해서 풀 수는 있는, 아마 함께공이나 모의고사나 정말 최소 한 번 이상은 보게 될 계산값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봐라. 기본적으로 계산하면요, 가장 빨리 떠오르는 게 뭐냐면 효소학에서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것들은 다른 계산도 있겠지만 효소학에서 미카엘스 멘텐 반응식이라든지 라이니버 포크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그런 계산, 아니면 그와 유사한 계산들은 넌스터 방정식이나 그 다음에 GHK 방정식에서의 계산, 이 보통 숫자 노름을 하는 것들입니다. 유전학을 제외하고요. 유전학에서는 숫자가 되게 많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용어를 좀 하나 알까 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그 다음에 과분극의 형태가 있는데, 탈분극은 전위값의 변화, 재분극, 이 전위값의 변화에 대한 이름입니다. 막에 대한 전위를 나타낼 때는 예를 들어서 안정막 전위 또는 휴지막 전위, 그 다음에 굳이 붙인다면 활동 전위, 됐나요? 재분극,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 막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은 전위의 변화, 즉 여기서는 위로 아래로 표현했는데 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탈분극이란 말은 정상적인 휴지 전위
됐습니까? 에서 어디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 이게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이게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 좀 못하시는 수학을 못한다는 말이 수학에 별 생각을 그렇게 크게 염두를 해두시지 않는 그냥 이렇게 보면 위쪽으로 변화 그러면 전이 감소 숫자적으로 보면요 수직선상의 숫자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60이 된 건 그 숫자의 크기로 보면 어쨌든지 수직선상의 값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더 뭐 낮아졌다 뭐 높아졌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심각한 의미는 두시지 않고 나는 만약에 헷갈린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0에서 뭐 숫자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더 정확하고 그래서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과분극인데 아래쪽으로의 변화 그럼 전이가 반대로 증가했다 라는 말은 숫자적인 의미입니다. 한 70, 80 이렇게 되니까 그 값들이 증가했다. 70, 60 되니까 감소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탈분극,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재분극, 그리고 정상 상태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여기에서는 아래쪽, 즉 전이가 증가했다, 차이가 증가했다 라는 것들은 뭐 과분극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탈분극이 일어나는 경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양이온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겠죠. 탈분극이 일어나면.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이온이 유출되는 걸 억제시켜버리면 탈분극 형태가 되겠죠.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유출되는 항상 열린 채널을 막아버린다든지 뭐 없애버린다든지 그냥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죠. 양이온의 유입이나 그 다음에 양이온의 유출 억제 그리고 음이온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지 더 안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음이온은 유출이 일어나 버리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안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탈분극이고 과분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양이온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을 유입을 억제시켜 버린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이온을 유출시켜 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양이온을 유출시켜 버린다. 됐나요? 그 다음에 굳이 가능하다면 음이온이 유입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탈분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탈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다,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탈분극, 재분극, 그 다음에 과분극 이런 것들. 이거는 필기는 안 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은 즉 막전이 형성에 주되게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Cl- 염화이온은 일반적으로 막전이에 기여는 하긴 하는데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트륨하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을 보통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 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수송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능동성을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막전이를 형성하는데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능동에 대한 능동적인 이동이 없어요. 굉장히 수동적인 이동이죠. 그래서 오히려 뭐라 표현하냐면 Cl-가 Na+나 K+만큼과 같이 막전이 형성의 기여를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전하에 똑같은 하나라도 그 이유는 이동의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나트륨, 칼륨처럼 능동수성이 일어나느냐 수동수성을 하느냐로 설명을 하고 오히려 뭐라 설명하냐면
Na 플러스나 K 플러스로 만들어진 막전이가 오히려 Cl-의 분포를 유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Cl-가 그 막전이 형성에 의해서 오히려 분포가 정해진다 라고 이야기도 붙입니다. 그걸 필기는 하지 않고 뭐 그렇구나 정도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부분들. 막전이하고 이제 통로의 개폐인데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하여튼 통로의 개폐까지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전이에 따른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여기에서 맨 위에 한 줄 있는 이 부분, 기본적으로 K 플러스 통로가 열림이라는 말은 여기에 K 플러스 통로는 항상 열려 있다고요. 항상 그냥 열려 있다. 그래서 자극을 받든 자극을 받지 않든 K 플러스 통로는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이 상태, 그냥 일반적으로 항상 열린 K 플러스 통로는 열려 있고 나머지 상태는 일반적인 이제 평상시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막전이를 뭐라 부르냐면 휴지막전이 또는 안정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지막전이 또는 안정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자극이 주어졌겠죠. 그러면 보통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전이의 변화가 위쪽으로 생기는 탈분극이 일어나죠. 그때 열리는 건 뭐냐면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전이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전압개폐성이라 부르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나트륨이 내부로 유입되게 되고 그 국소적인 그 부위가 전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시적으로 바뀐다. 그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한 번쯤은 벌써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전이가 형성되어 있다고요. 됐나요? 자극을 주어졌어요. 자극을 주어지면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부르냐면 탈분극이라 불러요. 그리고 묻는 건 뭐냐면 이 지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태고 이게 A 상태라고 했을 때 A 상태에서 축삭 외부와 내부의 그러니까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상태를 설명해라 라는 거예요. 이 부위만 이런 거예요. 여기 부위만 이런 거고 전체적으로 축삭의 밖과 안쪽을 보면 압도적으로 플러스고 압도적으로 마이너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 전체가 위쪽이 상대적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안쪽이 전부 다 플러스고 이렇게 완전히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막전이라는 건 이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 자체는 그래도 바깥쪽이 압도적으로 플러스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볼 때 뭐 안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부위만 일시적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완전 바깥쪽은 전부 다 마이너스구나, 안쪽은 전부 다 플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양은 큰 변화가 없어요. 국소적으로 여기만 순간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여기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탈분극이 일어나고 나트륨이 이렇게 유입이 되더라. 나트륨 유입이 되더라. 그때까지 일순간은 뭐가 여기에 K 플러스 통로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뒷슬라이드에 설명하겠지만 전이오전수 K 플러스 통로하고 그 다음에 또 나트륨 통로하고 K 플러스 통로를 볼 때 나트륨 통로가 훨씬 더 민감해요.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열리고 빨리 닫혀버려요. K 플러스가 훨씬 더 둔감해서 늦게 열리고 늦게 닫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먼저 열리고 뒤늦게 열리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이제 K 플러스 더 많은 통로가 열린다는 건 기존에 닫혀 있던 개폐성 K 플러스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서 과분극까지 갔다가 원래대로 휴지막 전이로 돌아오겠죠. 이제 이후에 돌아오는 상태가 된다. 그때 개폐.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부분 좀 살펴봐 주세요. 생김새가 달라요. 똑같은 어쨌든지 개폐성 통로인데 나트륨에 대한 개폐성 통로는 아래쪽에 뭔가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마다 표현이 다 다르죠. 어떤 일반 생물학 책에는 예를 들어서 쇠공과 쇠사슬이 달린 것처럼 그려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그냥 하나가 이렇게 다리처럼 있어서 탁탁 닫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다 다른데, 어, 나트륨에 대한 개폐성 통로는 기본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활성화 개폐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불활성화 개폐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나중에 불응기 할 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잠깐 언급만 드려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전이에 따른 통로의 개폐 과정은 이것처럼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즉 이름들을 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휴지막 전이, 그 다음에 뭐 젖대 상태를 탈분극과 비교해 보면 이때의 막의 상태는 극이 분극되어 있다고 해서 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게 깨졌다라고 해서 탈분극, 그리고 재분극, 과분극 됐습니까? 여기의 표현은 재분극, 과분극. 이때의 이야기는 전이로 따지면 휴지전이. 여기에는 보통 보면 붙이는 게 활동전이, 나중에 붙이겠죠. 활동전이. 됐나요? 근데 뒤에 여기에서 뭐 재분극전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붙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통로의 개폐하고 이 부분들은 잘 좀 이해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요 통로 개폐까지 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에 전이에 대한 그래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